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급하게 할 수는 있으되 앞으로도 계속 할 수는 없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 된 것 같으니까 그럼 다시 또 원상복귀 할 거야. 그럼 다시 또 기어 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첫 번째는 세제 개혁, 두 번째는 공공주택을 적극적으로 분양하는 방식의 한국 부동산부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일단 대책 전에 단기간에 어쨌든 집값이 정말 크게 올랐단 말이죠. 일단 단기간에 크게 올랐던 이유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글쎄 제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니까 민주당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 한 번도 아니고 2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서울 같은 경우에 한 3배 정도 각각 올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이번에도 오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이제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내가 특별히 뭐 물리적으로 아니면 뭐 세금 가지고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시장에 내버려 두겠다. 이런 시그널로 이렇게 좀 읽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학습 효과에다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이 뭐 특별한 게 없겠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된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번에 추경도 다시 2차 추경도 이제 편성이 되었고 또 그리고 또 우리 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계속 낮추고 있으니까 이게 결국은 유동성이 시장에 많이 풀려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세 번째는 앞으로 이게 추경이 이번에도 있었고 2차 추경이 앞으로 후반기에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서 돈이 또 많이 풀려나가지 않을까. 그게 결국은 부동산을 흘러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금리도 계속 또 낮아지지 않을까. 이것이 마치 코로나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게 이제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집을 사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것이 서로 이제 상승작용이 되면서 패닉 바잉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지난달 27일 주택담보대출 금지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 내놓았는데 정확한 내용 좀 어떻게 되고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좀 이제 하반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집값이 얼마든지 소득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6억까지만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6억이 이제 맥스가 되는 거다. 이거는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금액을 가지고 이제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주택 가격이 15억 이상이면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없다 이런 정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아예 그 누구든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6억까지만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일단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그럼 6개월 내에 전입해야 된다. 그동안 뭐 집 사놓고 한 2년 동안 그냥 계속 내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갭 투기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문제가 또 있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집을 살 때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아예 전세까지 또 이렇게 들여가면서 이제 부족한 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 크게 30억짜리인데 실제 자기 돈은 뭐 10억도 들어가지 않고 일부는 주택담보대출, 일부는 뭐 이렇게 전세를 갖다가 내놓으면서 그러면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할 수 없도록 일단 소유권 이전을 조건부로 이렇게 전세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1가구 1주택 이상인 자가 또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는 그때는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못한다. 그러니까 LTV를 아예 제로로 만들어 버린 거고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 제가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한때는 뭐 30년이었던 것을 40년 만기, 50년 만기까지만 했다가 50년 만기는 좀 없앴는데 그래서 40년 만기는 하나은행인가 이런 데서 좀 예외적으로 하고도 있었어요. 이제 그것도 아예 못한다. 모든 은행이 일률적으로 30년 만기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정책대출 같은 경우시 저는 문제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2년 동안 그러니까 2023년, 24년 이때 계속 전반적으로 우리 그 정책 대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주택 구매할 때 들어가는 그러한 정책 대출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세 들어갈 때 그걸 이제 첫 번째는 디딤돌 대출, 두 번째는 버팀목 대출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일반적으로 이제 하는 것도 있고 뭐 생애 최초, 뭐 청년 그리고 신혼 그리고 신생아 이제 제일 많아요.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5억까지 해줬는데 뭐 4억으로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을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제한이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금융 규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었는데 이게 집값 안정에 실질적인 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불이 막 타 올랐잖아요. 그래서 불을 끄는 역할은 좀 한다. 그러니까 불이 끄는 것도 이제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라 사실 다시 또 불이 살아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우선 급한 불을 좀 껐다.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실제 보면은
거래량이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가격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모두 다 일단 멈춤을 한 거예요. 이렇게 멈췄다는 것은 이거 시장에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런 정책은 저는 일단 급하니까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반시장적인 정책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안정화되도록 하는 것이 상책인 정책인 것이지 우선 급하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제가 무조건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불을 끄는 정도, 급한 불을 끄는 정도지 이것이 지금 일단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상태로 유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시장에서 실제 사고 파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다시 또 거래량이 늘어나면 그것이 또 집값이 다시 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실제 집값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크게 보면 이제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고 또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있는데 이번에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가계대출 관리 대책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수요를 갑작스럽게 좀 억제는 그러한 영향이 있고 이것이 사실 공급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아, 이거 보니까 내가 어떻게 나도 사실은 그냥 어디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무조건 내가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옮겨 타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마포에 살다가 내가 강남으로 내가 입성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 집을 팔고 그리고 가는데 내가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집도 내가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또 공급도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요와 공급이 같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공급을 사람들이 계속 새 아파트 공급만 생각하는데 신규 분양만 그게 아니라 기존 주택의 매물이 줄어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급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이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지금 주로 대출과 관련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공급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급 그러니까 새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공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것도 이제 공공주택을 적극적으로 건설해서 분양한다. 그것도 임대주택으로 하겠다. 이렇게 좀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말 그대로 신규 아파트, 신규 주택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 정책이 하나 있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세금이에요. 세금. 부동산 세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속에 보면은 하나는 보유세고 하나는 거래세잖아요. 보유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재산세. 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래세는 우리가 처음 취득할 때 세금 내는 취득세 그리고 이제 판매할 때 그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 소득세라고 하죠. 그런 세금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그 공급에 있어서 제가 공급 아까 신규 아파트 공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규 아파트 공급이라고 하는 것을 제 생각에는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거의 민영주택 공급으로 계속 해왔어요. 그러면서 또 정부가 계속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어쩌면 좀 코미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자기들이 직접 공공주택을 공급하면서 나름대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괜찮은데 민영주택, 그러니까 민간업자가 건설해가지고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감나라, 배나라 간섭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시장을 계속 교란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공공주택을 많이 짓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게 공공주택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거 임대주택을 하겠다. 그것도 교외 지역에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공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는 뭐냐면 하급지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곳, 그리고 또 집도 좀 저렴한 주택, 좀 싸고 좀 약간 좀 품질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주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내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뭐 중산층이나 서민도 다 자기 집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공공주택을 우리 LH나 SH 같은 곳에서 기왕이면 아예 좋은 곳에 좋은 집을 그냥 임대만 하지 말고 실제 분양하는 방식으로 많이 공급을 해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마치 지난번에 뭐 둔촌 주공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실 그게 공급을 어떻게 했어요? 임대한 게 아니라 실제 분양을 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좋은 곳에 잘만 지면 많은 수요가 있거든요. 그것을 사실 그때 너무 높게 가격을 책정한 것이 문제였는데 좀 저렴하게 처음부터 분양했으면 그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것을 하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제가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제를 건들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 경제학적으로 볼 때 제일 좋은 정부의 시장 개입은요. 이렇게 물량적으로 뭐 가계대출 얼마만큼 해야 되느니 또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공공주택을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특수한 경우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무슨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 거주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세금을 어떻게 우리가 부과할 거냐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부과해야 되느냐. 지금 대통령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문재인 정부 때 괜히 그 세금 건드렸다가 도리어 더 가격만 올라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 건드려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유세는 높지 않은데 거래세만 너무 높여놓은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엄청나게 높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막 3배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이제 괘씸하다. 그러니까 저걸 양도 차익을 내가 세금으로 걷어드리겠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이 부동산에 있어서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새 아파트뿐만 아니라 헌집, 기존 아파트 공급이 어쩌면 더 중요해요. 훨씬 더 매물 양이도 훨씬 더 많아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실제 공급을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고 반대로 보유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은 별로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없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당시에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보면 그 세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반밖에 안 돼요. 가격 대비로 볼 때. 미국에 비해서는 한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직접 계산한 것도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계산한 게 아니고 조선일보에 최근에 보도된 내용을 그냥 제가 그대로 옮겨왔어요. 조선일보가 또 이것도 계산한 것도 아니고 서울 아파트 보유세를 계산해가지고 어디 그 SNS에 올린 것을 조선일보가 그냥 인용해서 네, 인스타 여기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이거 잘 모르는데 여기 출처가 있습니다. 그 직접 한번 여러분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서울에 이제 소위 이제 선호 지역의 아파트 얼마나 지금 보유세를 내느냐 이렇게 봤더니 예를 들어서 아크로 리버파크 34평형짜리가 지금 실거래 가격이 한 49억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공시가는 또 그것보다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공시가를 가지고 이제 재산세를 계산해서 이제 부과하게 되는데 그게 한 34억 한 8,7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걸 계산해 봤더니 종부세까지 포함해서 한 1,577만 원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실거래 가격, 맨 위에 있는 49억 5천만 원에 비해서 한 0.3% 정도 되더라.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언론에서 이제 언급되는데 이것도 계산해 보면 한 0.3%밖에 되지 않고 그보다 좀 저렴한 아파트, 예를 들어서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 34평형짜리가 실거래가 20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더 올랐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게 공시가는 13억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보유세는 얼마 되느냐? 종부세 22만 원 포함해가지고 231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보유세가 그러면 실거래 가격 대비 어느 정도 되느냐? 0.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어느 정도냐? 왜 이게 얼마 높지 않다고 얘기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이런 데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이 정도만 오르나요? 최근에 오른 거 생각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거의 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양도소득세는 굉장히 높다. 그것도 더군다나 이러한 경우에 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구멍도 굉장히 많은 상태잖아요. 교수님 말씀은 서울의 수십 원대 아파트 보유세가 지금 실거래가도 아니고 공시가라는 거죠? 근데 공시가로 계산하는데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퍼센티지가 이렇게 낮다. 실거래가라면 0.3% 비싼 집도 0.3% 되지 않는다. 싼 집은 한 0.1% 정도 된다. 제가 이게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미국하고 한번 비유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한 42억 원짜리가 거기 그 뉴욕 맨해튼에 한 300만 불짜리 콘도 정도 되는 거예요. 환율을 1달러당 한 1,400원 정도 이렇게 계산할 때. 그래서 제가 직접 계산해 봤어요. 미국의 보유세가 어느 정도 되는가, 재산세가 1년에 무려 13만 달러 정도 돼요. 이 1,400원으로 다시 또 계산하면 1억 7천만 원 정도 돼요. 뭔가 저건 또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아니요, 거기에는 원래 가격 대비 1% 정도 가까이 된다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 미국은 거래세가 없어요. 취득세나 양도세가 없는 대신 재산세가 굉장히 높아요. 그게 근데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나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이런 아파트 아크로리오파크 레미안블리 같은 경우 취등록세만 해도 사실은 그러니까 제 말씀 그거예요. 1억 정도 나갈 텐데. 그러니까 OECD 국가 평균으로 따지면 취등록세는 우리나라가 한 3배 정도 평균보다 높아요. 2배 내지 3배. 취등록세는 훨씬 근데 재산세는 반대로 절반 정도는 낮은데 미국에 비하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미국하고 비교는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미국만큼 그렇게 재산세를 높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OECD 평균 정도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대신 거래세는 좀 낮춰주면 사람들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집을 좀 처분하고 싶은 분들도 당연히 있잖아요. 연세가 들어서 이제 내가 퇴직을 했는데 내가 현금 마련해가지고 좀 조그만 집으로 가고 아니면 교회에 좀 편한 곳으로 이사하고 그리고 그 차액 가지고 내가 노후에 여러 가지 이제 생활비를 쓸 수도 있는데 그럴 구멍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좀 퇴로를 좀 터주면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아파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서울 중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분들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매물을 이제 자기가 이제 사서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편안하게 사실 거기에서 일하고 또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런 네.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에 나온 정책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잖아요. 네. 부동산 대책이라고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인 부동산 대책이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나온다고 하면 첫 번째는 네. 제가 볼 때는 공공주택을 앞으로 많이 공급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기왕이면 서울에 좀 사람들이 정말 선호하는 지역에 네. 선호하는 수준의 그런 아파트를 네. 단순하게 임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실제 이걸 분양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줘야 된다. 그걸 누가 하느냐? 당연히 LH, SH가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누가 제일 잘하느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택 중에 전체 아파트, 거기 다 아파트예요. 제가 거기서 살아봐서 알아요. 옛날에 에이펙 사무국에서 근무할 때. 그럼 전체 아파트 중에 네. 80%가 다 공공주택이에요. HDB라고 하는 데서 우리나라 LH 같은 데서 건설해서 그걸 분양을 해요. 굉장히 싸게 분양을 해요. 또 거기에다가 뭐 새로 결혼한 사람 그리고 아이를 출산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 싸게 분양해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무슨 뭐 돈을 뭐 빌려줄 테니까 더 그렇게 해가지고 빚내서 집 사라 이게 아니라 아예 보조금을 주면서 더 집을 이제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하면 어떻겠나. 근데 일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공주택 많이 지라고 하면 이거 사회주의 그러한 정책 아니냐, 좌파 정책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싱가포르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달한 나라예요. 뭐 순위를 매기면 1위 아니면 2위 정도 하거든요. 그러한 방식을 좀 쓰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세금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이면 OECD 평균 정도로 이렇게 좀 조정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거 하루아침에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적어도 뭐 임기가 4년이라고 하면 4년 동안 예를 들어서 내가 OECD 평균 정도로 재산세를 좀 높여 나가겠다. 그것도 재산세를 높일 때에 여러 가지 뭐 1가구 1주택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방에 10채를 갖고 있는 것보다 강남에 한 채 갖고 있는 것이 더 정말 비싼 값이고 또 앞으로도 많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냥 똘똘한 한 채인데 이거는 뭐 이거 세금 안 낼 수도 있겠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똘똘한 한 채로 좀 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 양극화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것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주택수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을 다 합산해서 총액 대비로 누진적으로 재산세를 OECD 수준 정도로 이렇게 부과하게 되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수요도 좀 줄고요. 네. 그리고 또 공급도 그 공급이라는 것이 기존 주택의 매물로 많이 나올 거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상책 중에 제일 상책이다. 두 번째는 이제 공공주택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단 가계부채 관리 대책은 제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관계부처에서 모여가지고 그냥 결정하면 그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건데 세금은 이게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그 논의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또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그래도 추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공주택도 이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좀 여쭤보면 자 그럼 교수님께서는 지난 27일 주택담보대출 금지하는 초고강도 대출규제 이게 좋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 이건 너무 강력하게 규제하는 거 아니야? 이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잖아요. 교수님 혹시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불이 너무 지금 타오르고 있는데 불을 꺼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치 자체는 뭐 좋을지 안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다만 이게 상황이 적어도 일단 이 상황에서는 제가 대통령이든 제가 정책 담당자라도 당연히 일단 그걸로 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고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뭐냐면 이런 정책은 나중에 이제 경제 상황이 이제 좀 바뀌었어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더 하락하는 분위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다시 또 이게 뭐 부동산 PF 문제도 발생하고 뭐 이런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또 이번에 규제를 했던 걸 다시 또 다 풀어버려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냉온탕 전략을 계속 정부가 쓰는 거예요. 금융위원회가 주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시장에서 내가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시장을 교란하는 정책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또 집값을 계속 띄워온 것이 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제가 단기적으로 급하게 할 수는 있으되 앞으로도 계속 할 수는 없다. 다만 이번에 한 그 정책을 앞으로 시장이 좀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 된 것 같으니까 그럼 다시 또 원상복귀 할 거야. 그럼 다시 또 튀어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 말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세제개혁, 두 번째는 공공주택을 적극적으로 분양하는 방식의 네. 그러한 대책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시장을 좀 계속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은 가급적 좀 줄여나가는 것도 좋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싱가포르 방식이고 그게 바로 미국 방식이고 네. 그게 바로 선진국형 부동산 정책인 네. 거예요. 그렇게 좀 해나가면 자연스럽게 더 이상 사람들이 모두 다 부동산에 다 그냥 올인해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거나 아니면 사회가 양극화되거나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교수님께 말씀하신 여기 아파트 보유세 관련해서 여기 계신 분들 편을 한번 들어보면, 근데 여기 계시면 어떤 분들은 투자 목적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정말 내 집 하나를 사고 싶어서 여기 계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보유세를 사실 살 때도 굉장히 많은 세금이나 이런 걸 냈을 텐데, 보유세를 높이면 그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재산이 많은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은 굉장한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뭐 예전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네. 경우에 뭐 그러면 팔고 나가면 되지 않느냐 좀 저렴한 데 그래서 그에 대해서 뭐 엄청난 반발이 좀 있었어요. 실제 거주자들로부터도 반발이 있었고 또 그쵸.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비판을 했었는데 어떤 정책이든지 이번에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은 그러면 반발이 없었나요? 있겠죠. 갑작스럽게 이러한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니까 지금 당장 이제 계약을 좀 하려고 했거나 이미 했는데 이거 그런 어떡하냐 이런 사람들은 피해본 사람들이 사람들이 있었죠. 많더라고요. 당연히 어떤 정책이든 이렇게 피해가 있는데 그래도 그런 정책은 너무나 직접적으로 더 피해가 많은데 그거보다는 이런 세금과 같은 정책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계적으로 조금씩 목표를 딱 정하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보다도 뭐 예를 들어서 50% 높인다 4년 동안 이렇게 해서 적어도 OECD 국가 평균까지 간다 아니면 그거보다도 좀 낮은 수준까지 일단 간다고 이렇게 방향을 딱 잡아놓고 계속 꾸준히 추진해 나가면 그것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그걸 한다고 사람들이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거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은퇴하시고 내가 다른 수입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 대신 제가 퇴로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양도소득세를 그냥 많이 낮춰준다. 하나는 네. 보유세를 높이되 근데 그 두 개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건가요? 당연하죠. 이걸 같이 가야 되지. 이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그냥 계속 현상때 유지해놓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죄인 만들어가지고 다 그냥 때려잡겠다. 이런 정말 나쁜 정책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당장에 본인도 이게 사실은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 지금 은퇴한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세금을 낼 수 있는 분들도 집값이 오르니까 뭐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네. 재산세 많이 낼 수밖에 없고 이 상황에서도 더 그리고 또 이제 나의 후손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고 젊은 사람들은 들어와 살 데도 없는데 그래서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면 그러면 이 사회가 앞으로 더 초저출산이 계속되고 네. 인구 고령은 계속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계속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면 결국 나의 미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같이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